결국에는 부검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김광석 씨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영화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울경찰청에서도 사실 변사 사건 중에서 의문이 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나중에라도 좀 한번 좀 다시 리뷰해 봐야 될 사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목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럼 왜 여기다 현수점에다가 김광석 씨는 그걸 왜 맸는지 그렇죠. 맬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달린 게 아니라 누워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기다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묶을 전혀 없는 거죠. 분명히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심폐소생술을 했단 말이에요. 심폐소생술을 여기서 했을까요? 아니죠. 끌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했겠죠.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끌렀다고 자기가 진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밑에 바닥에 두고 이 CPR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상처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을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면은 이게 혈류가 돌잖아요. 그럼 그게 그 자국이 안 남죠. 줄이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근데 저는 비스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등에 어깨서부터 여러 개의 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미 죽은 상황에서 거기다 갖다 놨다. 그렇게 되면 라고 하면 거죠. 그렇게 선명하게 줄이 그렇죠. 남을 수 있다. 심각한 게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가 수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다 담당했던 그런 팀들도 있고 기록도 있고 깨끗하게 나와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진짜 일말에 그런 억울 가질 그런 지금 그 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 내용은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조대진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조대진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들하고 당시에 김광석 씨를 부검했던 부검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 부검이는 이제 물론 이제 거짓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판단들이 나중에 있어서의 그 추정적 판단과 그 당시에 부검이가 직접 눈으로 봤던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이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예 그냥 실수가 없이 맞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상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호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부검이가 거짓말은 안 했겠지만 실수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말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실수를 해서 그거를 국가수가 덮어줬다는 게 이상호 기자의 오늘 해명인데 저희가 제3자에서 누구의 말이 더 믿는가를 보면은 일단 국가기관에 좀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이상호 기자가 영화를 만들 때도 영화 김광석을 만들 때도 지금 부검이의 얘기는 거기 영화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상호 기자가 그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면서 자기 의견에 맞는 의혹에 맞는 주장도 있었을 거고 의혹과 반대되는 주장도 있었을 건데 이걸 객관적으로 과연 봤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 들게 됩니다. 맞아요. 앞서서 최은미 기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수사팀도 있을 것이고 부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경찰이 그렇게 결론을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짚어봤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검증 절차가 자기의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럼 방금 조대진 변호사 설명했듯이 부검이가 그 당시에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부검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결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좀 낮죠. 그러니까 고의로 조작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만약 이제 실수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의문점이 있는데 부검 당시에 그걸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하고 그 실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당시 부검이가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그러면 이걸 취재 과정에서 부검이한테 찾아가 보는 거는
좀 ABC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의 어떤 취재 스타일이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지금 제기된 죽음에 대한 의혹이 96년 그 김광석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이미 다 거의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제기가 돼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뭐 경찰 수사가 재수사 비슷하게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 예. 그렇게 그 일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전혀 이제 의혹이 제기가 안 되다가 지금 제기된 것처럼 마치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 사실은 다 과거에 제기됐던 거란 말입니다. 이번 의혹이 커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김광석 씨의 딸인 김서연 그렇죠. 씨의 죽음이 알려진 거.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은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도 예. 증폭된 부분이 있지. 김광석 씨의 죽음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글쎄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 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 국과수, 거만한 의사 등등등 전체가 하나의 뭐 다 이렇게 그런 결탁해가지고 이 예. 죽음 자체를 자살이 아닌데 자살로 판명했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지 않나라고 예. 보여지고 의혹은 제기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밝힐 수 있는 사실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빈약한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김광석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 이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소견서를 공개하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부검 소견서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서해순 씨가 부검 소견서를 뭐 사망 진단서와 착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검 소견서를 갖고 있었다면, 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갖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갖고 있게 된 경위도 그렇게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예, 아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사망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그 유족들이 받아보는 게 당연하지만 부검 소견서는 수사 기록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요청해서 받는다는 그 부분을 좀 짚어서 보면 그 사망에 관련된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서해순 씨가 관련돼서 자살이라고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부검 소견서에서 뭘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 소견서를 신청해서 받아봤을까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요. 네. 관련돼서 부검 소견서를 이렇게 신청한 이유도 그렇지만 부검 소견서를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공유하지 않은 부분도 예. 그런 부분도 뭔가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기재가 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추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 밝혀져서 명명백백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조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김광석 씨의 사인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유족이 부검 소견서를 요청해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또 그 김광석 씨가 사망한 예. 것을 목격한 사람이 본인을 포함해서 몇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세순 씨 본인과 뭐 오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의혹들을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부검 소견서를 요청해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예. 다만 이제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이 의아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뭐 어떤 상당히 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세순 씨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저것을 공개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서해순 씨가 만약에 저 자료를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해서 뭐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도 문제가 된다면은 경찰도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부검 소견서를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부검 소견서가 일단은 본인은 가지고 있고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높으면 오늘 딸의 부검 소견서를 공개를 했어요, 서해순 씨가. 네. 그러니까 딸의 부검 소견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서해순 씨는 인터뷰나 뭐 TV 출연이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뭐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도 결정적인 자료라서 예. 뭐 당연히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서해순 씨가 항상 대응이 한 박자씩 느려서 그것 때문에 의혹에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건데 말도 그러니까 이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진작에 했었으면 또 법적인 대응도 진작에 했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예. 항상 일이 커지고 커질 대로 커진 다음에 뒤늦게
말을 해서 자료 제시도 지금 언론사에 그 서혜순 씨가 보내준 자료들이 뭐 딸의 부검 소견서하고 딸의 어떤 학비가 들어간 내역, 딸의 뭐 학교 관련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혜순 씨가 꼭 공개해야 되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필수적인 핵심적인 정보가 아니거든요. 딸의 부검 소견서는 이미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다 알고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한테 궁금해하고 본인이 공언한 것은 딸의 진료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딸한테 교육비가 들어간 내용을 공개하고 좀 뭔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 박자 늦게 해서 의혹을 증폭시켰던 것처럼 자료 공개도 핵심적인 게 아니라 이걸 왜 했지 싶은 걸 먼저 공개하는 바람에 하여튼 이상호 기자의 문제 제기도 이제 와서 부검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서혜순 씨의 대응도 여전히 조금은 미심적인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서혜순 씨가 저희 MBN 쪽으로 보낸 딸의 부검 소견서 내용인데 이 내용 좀 한번 좀 볼까요? 일단 내용을 저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일단 뭐 의혹을 일부러 만들려는 그 의사는 아니지만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사인 자체는 폐질환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유를 좀 보면 그냥 병적 폐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폐질환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는 병적 폐질환이 있고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질환이 있는데 밑에 가로 부분을 보면 이물흡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폐가 직접적인 외부 원인 때문에 손상됐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천식이라든지 감기에 의한 폐렴, 일반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병적인 폐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조금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분 이제 사인은 부검에서 폐질환이라고 했지만 여기 가로에 보면 이물 흡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혜순 씨가 딸과 관련돼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유기치사거든요.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치사, 죽음에 이르도록 무엇을 했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딸이 사망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방치되었는지 그리고 방치가 안 되었다면 최소한의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병이 있는 자기 딸한테 최소한의 미치지 못하는 거를 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다만 관련해서 뭐 폐렴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긴 했지만 서혜순 씨가 이런 폐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가 뭐 진화해서 진행돼서 하는 폐렴 이런 폐렴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적 폐렴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외부 원인 때문에 생긴 폐질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금 다른 쪽으로 각도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폐질환이 생겼다는 거는 어머니로서 딸의 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혜순 씨가 받고 있는 혐의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소견서 보다 보니까 이 혈액에 검출된 성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침 감기약에 주로 사용된다라고는 하는데 디하이드로코데린, 메탈 에페드린 이러한 성분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것이 이제 순수하게 이른바 기침 감기용 처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용도로도 혹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약물성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이 부검 감정서를 공개했을 때 그걸 보고 많은 그 의사들이 이제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혜순 씨가 이 김서연 씨가 그런 이른바 감기 증상을 보였을 때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은 이제 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급성 폐렴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런 단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본인이 방에 있었고 이 김서연 씨는 큰 방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물 한 잔을 갖다 달라고 해서 자신이 찬물을 한 컵 갖다 줬고 그걸 먹고 잠시 뒤에 이 김서연 씨가 소파에서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이상해서 바로 저기에서 119를 불러서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해명도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렇게 너무 이 서연 씨에 대한
관리, 예. 여러 가지 이런 보살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소홀했던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견서가 저희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전에 도착을 한 거여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이제 분석을 못 해드린 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딸의 부검 소견서까지 이제 공개를 하는데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는 공개를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지금 의혹이 되는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김광석 씨 부검 소견서하고 딸의 진료 기록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예. 그 핵심을 비껴나서 딸의 부검 소견서 이거는 딸의 사인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핵심 사항이 없는데 아니죠. 예. 그리고 딸한테 교육비가 들어간 내역 이것도 지금 보내졌다고 알려졌는데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서예순 씨가 계속해서 강조할 때 보면 자신이 돈을 썼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딸한테 돈 많이 썼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강조한 것이 있는데 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육비 내역 이런 것도 보낸 건지 근데 어쨌든 딸의 이 부검석에서도 그렇고 교육비 내역도 그렇고 예. 학교 생활 뭐 기록부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고 서예순 씨가 계속해서 나는 자료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던 핵심적인 것은 결국 딸의 그 진료 기록하고 김광석 씨 그 부검소견서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틀림없이 알 법한 상황인데 그동안 인터뷰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걸 피해갔다는 것은 뭔가 이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왜 빙빙 돌까 자꾸 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저희는 예. 사망진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부검소견서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나온 자료 중에 그 학교 생활 기록부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석 일수가 그 딸이 사망한 해에 14일로 지금 나왔습니다. 질병이 3일로 예. 이 정도면 엄청 병약한 것 같진 않은데 질병 3일, 총 14일 이 정도면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급성폐렴이라고 해도 이게 급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굉장히 병약해서 예. 혹시 그것 때문에 급사를 했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하지만 예. 이 생활 기록부만으로만 보면 총 결석일수 14일, 질병 결석 3일 이걸로만 보면 그렇게 특이하게 갑자기 급사할 정도로 매우 병약했던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상호 기자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 다른 내용들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검경이 재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고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취재된 부분들과 많은 제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추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다녀오시잖아요. 네. 하와이에서 좀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나요, 혹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예순 씨가 감독님 영화를 만드실 때 자기 해명도 안 듣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마녀 사냥을 당했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충분히 20년 동안 서예순 씨 주장을 들었고요. 많은 반론의 기회를 드렸고 서예순 씨가 인정한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서 서예순 씨가 방송에 몇 차례 나오셔서 네. 이상호 기자님과 직접 인터뷰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취재보다는 검경 수사를 돕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상호 기자한테 아까 처음에 하와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서예순 씨 관련해가지고 하와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하와이에서 뭐 법인도 만들고 뭐 사업을 뭐 이렇게 업소도 내고 예.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예순 씨가 계속 주장한 것이 딸이 사망한 이후에 나는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건데 딸이 사망한 직후에 하와이에 가서 업소도 내고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예. 이게 그러면 사업을 할 경황은 있고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경황은 없었던 것이냐. 그런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 데다가 게다가 하와이에서 혼자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내연남의 존재가 하와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른바 어떤 또 다른 남성이 예.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남성이 놀랍게도 김광석 씨가 살아있을 때 외도 상대로 지목했던 그 남성이 하와이까지 쭉 이어졌던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서예순 씨의 그러한 행동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예. 김광석 씨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 부인이 외도를 한 것을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요구했고 저작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저작권 재산이 그 부인하고 저쪽 남성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돈이 쓰였단 말인가? 정작 내 딸은 이상한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하고 이런 스토리가 되니까 대중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는 서혜순 씨가 내 딸 지금 하와이에 있다, 미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호 기자라든가 몇몇 분들이 하와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와이에서는 내 딸 지금 한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좀 취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뭐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도덕적인 문제는 건데 저희가 뒤에서 한번 더 달아볼 텐데 조대진 변호사님 저희 뭐 다른 취재진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미국 법원 서류에는 남편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신고를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과 별개로 관련된 그 당사자 이해관계인을 부부라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사실혼 관계는 서류로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최소한 사실혼. 그렇죠. 그거를 인정을 한 것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일이 진행되거나 할 때 본인들도 부부로 행세할 것을 뭐 당연히 전제로 이렇게 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이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평론가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경황이 없다고 했는데 딸이 죽자마자 미국에 가서 일사천리로 준비된 듯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거는 보통 국내에서도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몇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물며 미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더더군다나 투자로서 이제 가는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이미 신청을 해야 되는데 딸이 죽고 나서 한두 달 뒤에 가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했다는 것. 그러면 딸의 죽음 전에도 준비하지 않았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7, 8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성과 좀 관련된 오해, 김광석 씨와 관련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될 것이 자살할 쯤의 이유를 김광석 씨의 여자 관계가 기사에 총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반대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1996년 1월 달에 이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두 달쯤 전, 그러니까 95년 11월 달 미국의 뉴욕에 이제 김광석 씨가 공연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 서혜순 씨와 이 자칭 그 김광석 씨의 고교 동창이라고 하는 이 안무개 씨를 이제 그 뉴욕에서 만났다는 거죠. 만나서 이른바 한 2박 3일 동안 갑자기 이제 서혜순 씨가 잠적을 했는데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창이라는 이 씨와 같이 있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이때 김광석 씨는 뭐 실종 신고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그래요. 네, 실종 신고를 해서 이제 뭐 공연 직전에 그래도 돌아와가지고 공연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일기장에도 김광석 씨가 기록을 하고 가족들도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과 한 40일 뒤에 이제 김광석 씨가 죽음으로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딸인 서연 씨가 2007년 12월 달에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2008년 2월 달에 미국에서 이 서혜순 씨가 이 안무개 성 씨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게 돼서 이제 본인이 대표를 맡고 이사를 이 남자가 맡아서 또 회사 이름은 서로 이름에서 한 잔씩 따서 이렇게 짓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슈퍼마켓도 인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남자가 그 당시에 뉴욕에서 만난 그 남자 아니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라는 것으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혜순 씨가 그 당시 96년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저 자칭 동창이라는 저 이 안무개 씨와의 관계가 좀 여러 가지 그때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면 김광석 씨는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이혼 요구를 지금 2번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 93년에 첫 번째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 서혜순 씨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전에도 결혼 사실이 있었다는 걸 숨겼다는 걸 뒤늦게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서혜순 씨가 딸 육아에 조금 소홀했다. 딸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져서 첫 번째로 이혼 요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요구를 할 때는 바로 지금 의혹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남성과의 외도를 또 의심을 해가지고 그게 촉발이 돼서 두 번째 이혼 요구까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남성의 존재가 사실은 너무 예민하고 사적인 문제라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의혹이고 그 처음에 외도 상대로 지목됐던 남성하고 계속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 딸이 사망할 때도 그 남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까지도 거의 주변 사람들이 부부르지간으로 알 만큼 둘이 살아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다가 지금 이제 하와이에서의 취재 그리고 미국에서 두 사람이 뭐 허즈번드 뭐 남편으로 부부로 뭐 행세한 기록이 있다더라 이런 결과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런 의혹을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분에 대해서 서혜순 씨는 기자들에게 그냥 친구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작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김광석 씨에 대한 광고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그 영상을 보고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사랑이라는 이유로 2015년 9월 김광석의 소원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조 변호사님, 저렇게 광고에도 등장을 하고 뮤지컬에도 쓰인다라고 하면은 김광석 씨 측에게 분명히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 돈이 서혜순 씨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예전에야 그 음반에 관련된 그 노래에 관련된 저작권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발전되면서 권리에 관련된 종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저작 인적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김광석 씨를 모티브로 한 뭐 소재, 영화, 뭐 그다음에 뮤지컬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권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의 그 노래로 인해서 받던 저작권보다는 훨씬 더 그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이요? 예, 최초에는 한 5억 원 정도라고 했지만 지금 뭐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권리들이 점점 더 부과되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IT로 인해서 더 발전이 되면 더 이런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서혜순 씨로 간다는 건데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간의 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에 김광석 씨로 인해서 돈을 버는 쪽은 서혜순 씨하고 이 동거남이 되는 건가요? 그 스토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에 의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송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부분하고 완전히 별개로 우리 또 이 대중이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면에서 이게 김광석 씨의 재산인데 그게 딸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 부모는 좀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엉뚱하게 김광석 씨가 생전에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부인하고 그 부인의 외도 상대 남성이 이걸 김광석 씨 재산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 저작 인적권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딸을 명분으로 내가 딸을 데리고 있다는 명분이 그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정작 그 순간에 딸은 이 세상에 없었고 그게 또 무슨 뭐 치료를 제대로 못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김광석 씨 친족이나 특히 김광석 씨 본인이 지하에서라도 땅을 치고 이거는 참 원통해 할 일 아니냐라고 해서 법적인 부분하고 상관없이 지금 대중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저작권을 조 변호사님, 지금 형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서혜순 씨에 관련된 상속권을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혜순 씨가 그 친형에게 상속된 재산을 내놓으려면 서혜순 씨 자체가 상속 결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상속 결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을 뭐 살해한다거나 위해를 가한 경우 아니면 본인이 상속받기 위해 동순이의 상속인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광석 씨에 관련된 타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딸에 관련된 타살에 관련된 부분이 혹시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 서해순 씨가 아닌 가족들, 남아있는 김광석 씨의 가족들인 형이나 그 가족들한테 재산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각에서 일고 있는 소송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소송 사기로 입증이 돼도 반환하기는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소송 사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목적으로 뭐 타살을 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더 나와야 물론 이제 되는군요. 소송 사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상속 결격의 직접 저유가 사유가 될지는 조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더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순 씨, 근데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업과 관련된 것도 지자체하고 관련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었단 말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제 김광석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른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예. 본인 입장에서는 뭐 수입 돈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2014년쯤에 지금 요새 이제 대구에 김광석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보니까 평소보다 한 뭐 6배 정도 관광객이 몰렸다고 하던데 그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서해순 씨가 그쪽 그 관계자들과 만나서 아마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나 봐요. 왜 마음대로 갖다 쓰냐? 예, 뭐 그러저런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공공을 위한 다중을 위한 그런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내가 양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그 예. 김광석길이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 끄트머리에 보면 이제 김광석 씨의 유품 같은 걸 전시해 놓은 스토리 하우스라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 운영을 이 서해순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죠. 아마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얘기 속에서 그렇게 좀 이 지자체와 예. 일종의 좀 타협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최근에 서해순 씨의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경황이 없다는 걸 그렇게 강조했던 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에 돈을 징수한다? 예.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는 잘 없는 건데 저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챙기는 분이 자꾸 경황이 없었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저작권에 좀 민감한가 싶은 것이 지금 이상호 기자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도 저번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 저작권도 어긴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좀 저작권 논의할 계제가 아닌데 이 사안의 이 엄청난 중대성으로 봤을 때 근데 저분은 어떠한 사안을 볼 때 그런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본단 말인가?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 나는 뭐 부조금 받을 생각도 없었고 뭐 보험금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연관된 키워드가 부조금과 보험금이 나올까? 그리고 왜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저작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까? 이러니까 좀 너무 돈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중의 의혹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부검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김광석 씨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영화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울경찰청에서도 사실 변사 사건 중에서 의문이 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나중에라도 좀 한번 좀 다시 리뷰해봐야 될 사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목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럼 왜 여기다 현수점에다가 김광석 씨는 그걸 왜 맸는지 맬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매달린 게 아니라 누워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기다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묶을 전혀 없는 거죠. 분명히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심폐소생술을 했단 말이에요. 심폐소생술을 여기서 했을까요? 아니죠. 끌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했겠죠.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끌렀다고 자기가 진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밑에 바닥에 두고 이 CPR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상처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을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면은 이게 혈류가 돌잖아요. 그럼 그게 그 자국이 안 남죠. 줄이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근데 저는 비스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등에 어깨서부터 여러 개의 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미 죽은 상황에서 거기다 갖다 놨다. 그렇게 되면 라고 하면 그렇게 선명하게 줄이 그렇죠. 남을 수 있다.
시박한 게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가 수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다 말이야 담당했던 그런 팀들도 있고 기록도 있고 깨끗하게 나와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전혀 진짜 일말에 그런 의혹을 가질 그런 지금 그 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 내용은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조대진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조대진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들하고 당시에 김광석 씨를 부검했던 부검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 부검이는 이제 물론 이제 거짓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판단들이 나중에 있어서의 그 추정적 판단과 그 당시에 부검이가 직접 눈으로 봤던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이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예 그냥 실수가 없이 맞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상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호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부검이가 거짓말은 안 했겠지만 실수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말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실수를 해서 그거를 국가수가 덮어줬다는 게 이상호 기자의 오늘 해명인데 저희가 복되는 경향이 있는 건데 말도 그러니까 이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진작에 했었으면 또 법적인 대응도 진작에 했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항상 일이 커지고 커질 대로 커진 다음에 뒤늦게 말을 해서 자료 제시도 지금 언론사에 서혜순 씨가 보내준 자료들이 딸의 부검 소견서하고 딸의 어떤 학비가 들어간 내역, 딸의 학교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혜순 씨가 꼭 공개해야 되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필수적인 핵심적인 정보가 아니거든요. 딸의 부검 소견서는 이미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다 알고 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한테 궁금해하고 본인이 공언한 것은 딸의 진료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딸한테 교육비가 들어간 내용을 공개하고 좀 뭔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한 박자 늦게 해서 이 의혹을 증폭시켰던 것처럼 자료 공개도 핵심적인 게 아니라 이걸 왜 했지 싶은 걸 먼저 공개하는 바람에 하여튼 이 이상호 기자의 문제 제기도 이제 와서 부검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서혜순 씨의 대응도 여전히 조금은 미심적인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내용이 서혜순 씨가 저희 MBN 쪽으로 보낸 딸의 부검 소견서 내용인데 이 내용 좀 한번 좀 볼까요? 일단 내용을 저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요. 일단 의혹을 일부러 만들려는 그 의사는 아니지만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사인 자체는 폐질환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유를 좀 보면 그냥 병적 폐질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폐질환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는 병적 폐질환이 있고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질환이 있는데 밑에 가로 부분을 보면 이물흡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폐가 직접적인 외부 원인 때문에 손상됐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천식이라든지 감기에 의한 폐렴, 일반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병적인 폐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조금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분 이제 사인은 부검에서 폐질환이라고 했지만 여기 가로에 보면 이물 흡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혜순 씨가 딸과 관련돼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유기치사거든요.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치사, 죽음에 이르도록 무엇을 했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딸이 사망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방치되었는지 그리고 방치가 안 되었다면 최소한의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병이 있는 자기 딸한테 최소한의 미치지 못하는 거를 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다만 관련해서 폐렴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긴 했지만 서혜순 씨가 이런 폐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가 진화해서 진행돼서 하는 폐렴 이런 폐렴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적 폐렴이 아닌 예를 들면 외부 원인 때문에 생긴 폐질환이 제3자에서 누구의 말이 더 믿는가를 보면은 일단 국가기관에 좀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이상호 기자가 영화를 만들 때도 영화 김광석을 만들 때도 지금 부검이의 얘기는 거기 영화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상호 기자가 그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면서 자기 의견에 맞는 의혹에 맞는 주장도 있었을 거고 예. 의혹과 반대되는 주장도 있었을 건데 이걸 객관적으로 과연 봤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 들게 됩니다. 맞아요. 앞서서 최은미 기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수사팀도 있을 것이고 예. 부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경찰이 그렇게 결론을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짚어봤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검증 절차가 자기의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 그럼 방금 조대진 변호사 설명했듯이 부검이가 그 당시에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부검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결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좀 낮죠. 예, 그러니까 고의로 조작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예. 만약 이제 실수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의문점이 있는데 부검 당시에 그걸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하고 그 실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 과정이 제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당시 부검이가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그러면 이걸 취재 과정에서 부검이한테 찾아가 보는 거는 좀 ABC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의 어떤 취재 스타일이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 지금 제기된 죽음에 대한 의혹이 96년 김광석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이미 다 거의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제기가 돼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뭐 경찰 수사가 재수사 비슷하게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 예. 그렇게 그 일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전혀 이제 의혹이 제기가 안 되다가 지금 제기된 것처럼 마치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 사실은 다 과거에 제기됐던 거란 말입니다. 이번 의혹이 커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김광석 씨의 딸인 김서연 그렇죠. 씨의 죽음이 알려진 거.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은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여기서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도 예. 좀 증폭된 부분이 있지. 김광석 씨의 죽음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글쎄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 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 국과수, 거만한 의사 등등등 전체가 하나의 뭐 다 이렇게 그런 결탁해가지고 이 예. 죽음 자체를 자살이 아닌데 자살로 판명했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지 않나라고 예. 보여지고 의혹은 제기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밝힐 수 있는 사실 어떤 증거 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예. 조금 다른 쪽으로 각도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폐질환이 생겼다는 거는 어머니로서 딸의 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해순 씨가 받고 있는 혐의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번에 이제 소견서 보다 보니까 이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기침 감기약에 주로 사용된다라고는 하는데 디하이드로코데린, 뭐 메탈 에페드린 이러한 성분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것이 이제 순수하게 이른바 기침 감기용 처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용도로도 혹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약물성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이 부검 감정서를 공개했을 때 그걸 보고 많은 그 의사들이 이제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서해순 씨가 이 김서연 씨가 그런 이른바 감기 증상을 보였을 때 예.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은 이제 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급성 폐렴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런 단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본인이 방에 있었고 예. 이 김서연 씨는 큰 방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물 한 잔을 갖다 달라고 해서 자신이 찬물을 한 컵 갖다 줬고 예. 그걸 먹고 잠시 뒤에 이 김서연 씨가 소파에서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이상해서 바로 저기에서 119를 불러서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해명도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렇게 너무 이 서연 씨에 대한
관리, 예. 여러 가지 이런 보살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소홀했던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견서가 저희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전에 도착을 한 거여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이제 분석을 못 해드린 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딸의 부검 소견서까지 이제 공개를 하는데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는 공개를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의혹이 되는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김광석 씨 부검 소견서하고 딸의 진료 기록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핵심을 비껴나서 딸의 부검 소견서 이거는 딸의 사인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딸한테 교육비가 들어간 내용 이것도 지금 보내졌다고 알려졌는데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서예순 씨가 계속해서 강조할 때 보면 자신이 돈을 썼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딸한테 돈 많이 썼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육비 내역 이런 것도 보낸 건지 근데 어쨌든 딸의 이 부검 소견서도 그렇고 교육비 내역도 그렇고 학교 생활 뭐 기록부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고 서예순 씨가 계속해서 나는 자료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던 핵심적인 것은 결국 딸의 그 진료 기록하고 김광석 씨 그 부검 소견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틀림없이 알 법한 상황인데 그동안 인터뷰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걸 피해갔다는 것은 뭔가 이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왜 빙빙 돌까 자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저희는 사망진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부검소견서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빈약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김광석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 선생님, 이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부견 소견서를 공개하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부검 소견서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서예순 씨가 부검 소견서를 뭐 사망 진단서와 착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검 소견서를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갖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갖고 있게 된 경위도 그렇게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망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그 유족들이 받아보는 게 당연하지만 부검 소견서는 수사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요청을 해야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요청해서 받는다는 그 부분을 좀 짚어서 보면 그 사망에 관련된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서예순 씨가 관련돼서 자살이라고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부검 소견서에서 뭘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 소견서를 신청해서 받아봤을까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요. 관련돼서 부검 소견서를 이렇게 신청한 이유도 그렇지만 부검 소견서를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공유하지 않은 부분도 그런 부분도 뭔가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기재가 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추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밝혀져서 명명백백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김광석 씨의 사인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족이 부검 소견서를 요청해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또 그 김광석 씨가 사망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본인을 포함해서 몇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세순 씨 본인과 뭐 오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의혹들을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부검 소견서를 요청해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다만 이제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뭐 어떤 상당히 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순 씨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저것을 공개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서예순 씨가 만약에 저 자료를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해서 뭐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도 문제가 된다면은 경찰도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검 소견서를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검 소견서가 일단은 본인은 가지고 있고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높으면 오늘 딸의 부검 소견서를 공개를 했어요, 서예순 씨가. 그러니까 딸의 부검 소견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서예순 씨는 인터뷰나 뭐 TV 출연이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뭐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도 결정적인 자료라서 뭐 당연히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서예순 씨가 항상 대응이 한 박자씩 느려서 그것 때문에 의혹의